당장 나가! 예순한 살 박영수는 자신의 인생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 강민호, 성공한 아들 강준서, 그리고 새해 전 가족이 된 며느리 이지우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그날도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다. 영수는 아들 부부를 위해 갈비찜을 준비했다. 주방에서 고기를 다듬던 그녀의 귀에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혹시 통장 어디 두셨어요? 공과금 자동이체 설정해 드리려고요. 며느리 지우의 목소리였다. 부드럽고 친절했다. 늘 그랬듯이. 영수는 손을 씻으며 거실로 나가려다 멈칫했다. 지우가 서재 책상 서랍을 뒤지고 있었던 것이다. 재빨리 그러나 조심스럽게. 지우야, 뭐 찾니? 지우가 화들짝 놀라 돌아섰다. 그 짧은 순간 영수는 며느리의 얼굴에서 당황한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곧 환한 미소로 바뀌었다. 아, 어머니. 깜짝이야. 펜 좀 찾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서재에는 펜이 늘 책상 위 펜꽂이에 꽂혀 있었다. 지우가 그걸 모를 리 없었다. 3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왔다. 다음 날 영수는 은행에 들렀다. 그저 확인만 하려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어머님 통장에서 지난 석 달간 매달 300만 원씩 이체가 나갔네요. 이지우 씨 계좌로요. 은행원의 말에 영순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그런 이체를 승인한 적이 없었다. 아니, 알지도 못했다. 그게 언제부터였죠? 올해 7월부터요. 매월 5일에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통장을 다시 꺼내들었다. 인터넷 뱅킹 개설 동의서가 그 안에 끼워져 있었다. 서명란의 필체는 영순의 것이 아니었다. 비슷했지만 확실히 달랐다. 그녀는 30년간 은행에서 근무한 사람이었다. 필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가 장을 보고 돌아온 것이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엔 제가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다정했다.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기 전까지는 영순도 그 미소를 진심이라 믿었었다. 그날 밤 영순은 남편에게 말했다.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당신이 깜빡한 거 아니야. 요즘 자주 잊어버리잖아. 여보, 내가 그런 돈을. 지우가 그럴 애가 아니야. 우리 준서도 얼마나 잘 벌어. 그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 남편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아내가 못마땅하다는 듯. 그 순간 영수는 깨달았다. 이 싸움에서 자신은 혼자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아들 준서가 출근하고 난 뒤 영수는 며느리를 마주했다. 지우야. 네, 어머니.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간 거 알고 있니? 순간 지우의 표정이 굳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녀는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사실은 제 친정 어머니가 병원비가 필요하셔서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곧 갚을 생각이었어요. 영수는 며느리의 눈을 바라봤다. 눈물은 진짜였다. 하지만 그 눈빛은 아니었다. 그래. 알았어. 어머님 쾌차하시길 바랄게. 지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떴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영수는 조용히 생각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자신의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그날 오후 영수는 오래된 친구이자 변호사인 최진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희야, 사설 탐정 아는 사람 있니? 일주일 후
영수는 강남의 한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사설탐정 김대현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열어보시기 힘드시면 제가 설명드려도. 괜찮아요. 제가 직접 봐야죠.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여는 것이 이렇게 두려울 줄은 몰랐다. 하지만 영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는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담겨 있었다. 지우와 낯선 남자가 고급 호텔 로비에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명품 매장에서 쇼핑백을 가득 든 지우. 그리고 영순의 손이 멈췄다. 마지막 사진에는 지우가 그 남자와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이 남자는 누구죠? 조사 결과 대형 건설회사 상무로 재직 중인 기혼 남성입니다. 이지우 씨와는 약 1년 전부터 만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 통장에서 나간 돈은 대부분 이 남자와의 만남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1년 전이라면 지우가 임신했다고 발표했던 때였다. 그 손주를 기다리며 영순이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이건 좀 더 심각한 내용인데요. 김대현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지우와 준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캡처되어 있었다. 오늘도 시어머니한테 300만 원 뽑았어. 진짜 호구야 키읔키읔. 당신 연기력 대단해. 나도 속을 뻔 키읔키읔 그렇게 모아서 우리 새 집 마련하자. 그래, 당신도 아버지 카드 좀 더 쓰고. 어차피 나중엔 다 우리 거잖아. 영순의 시야가 흐려졌다. 아들이었다. 사랑하는 아들이 함께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더 있나요? 네. 따님 명의의 보험도 몇 개 해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난 2년간 총 8천만 원 정도가 인출됐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보험은 남편 민호가 관리하고 있었다. 설마 남편도?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곧장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 금고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영수는 30년을 함께 산 아내였다. 민호의 생일, 결혼기념일, 아들 생일. 세 번째 시도 끝에 금고가 열렸다. 그 안에는 통장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영순 명의의 것들이었다. 그녀가 알지 못하는 통장들. 잔액은 모두 비어 있었다. 대신 대출 서류가 끼워져 있었다. 2억 원 규모의 담보대출. 담보는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집이었다. 이게 대체 뭐예요? 영순이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가자 소파에 앉아있던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다. 당신 그걸 어떻게? 대답해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은 처음이었다. 민호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준서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아빠로서 돕고 싶었어. 하지만 당신은 반대할 게 뻔했잖아. 그래서 내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은 거예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다 빼간 거예요? 나중에 다 갚을 생각이었어. 준서 사업이 잘 되면.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아들 준서와 며느리 지우가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가득했다.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서의 목소리는 태연했다. 영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들은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빼앗기 위해, 자신을 쓸모없는 늙은 여자로 만들기 위해. 영수는 천천히 며느리에게 다가갔다. 지우야, 내 친정 어머니 병원비 어디에 썼니?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그게 내가 다 알아. 너희가 나한테 한 짓 전부.
영수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사진들이 흩어졌다. 지우와 다른 남자의 사진, 통장 거래 내역, 대출 서류. 준서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이게 무슨. 닥쳐. 영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아내의 말투에 민호가 움찔했다. 너희가 나를 바보로 만들었구나. 돈 많은 호구 할머니로. 영수는 천천히 그들을 둘러보았다. 남편, 아들, 며느리. 그녀의 가족이었던 사람들. 좋아. 이제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겠어.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김구이.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표정은 각기 달랐다. 민호는 불안한 듯 영순의 눈치를 살폈고 준서는 어색하게 밥을 먹었다. 지우만이 여전히 미소를 지으려 애쓰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됐어. 오늘은 내가 할게. 영순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지나치게 차분했다.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준서가 출근하고 지우가 외출한 후 영수는 민호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여보, 어젯밤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민호의 얼굴에 기대감이 스쳤다. 아내가 이해해 줄 거라는. 우리 이혼해요. 뭐라고?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당신은 끝까지 나보다 아들을 선택했어요. 그것도 내 등 뒤에서 나를 속이면서요. 그런 사람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영순아,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늦었어요. 영수는 이미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다. 이혼 협의서였다. 그 옆에는 집 명의를 다시 영순 단독으로 변경하는 서류, 그리고 사기 혐의로 아들 부부를 고소하는 고소장이 함께 있었다. 이 집은 원래 내 이름이었어요. 당신들이 몰래 담보대출 받기 위해 공동 명의로 바꾼 거고, 나는 그 동의서에 서명한 적 없어요. 이건 문서 위조예요. 영순아, 제발. 그리고 이 고소장. 며느리는 사문서 위조, 절도 사기. 준서는 방조제. 당신은 공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 정말 우리 아들을 감옥에 보낼 거야. 아니요. 조건이 있어요. 영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일주일 안에 빼간 돈 전부 돌려놓으세요. 그리고 지우는 이 집에서 내보내요. 이혼시키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 눈앞에서만 치워줘요. 그건 못하겠으면 고소 진행할게요. 선택은 당신들이 하세요.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영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준서와 지우가 함께 영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영수는 알고 있었다. 저것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처벌이 두려운 사람의 애원일 뿐이라는 것을. 돈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제발 고소만은. 3일 줄게. 엄마 3일은 너무. 3일. 그게 내 마지노선이야. 영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틀 후 영순의 통장에 8천만 원이 입금됐다. 준서가 지인들에게 빌리고 민호가 퇴직금 일부를 당겨받은 돈이었다. 하지만 아직 모자랐다. 대출금이 남아 있었다. 나머지는 천천히 갚을게요, 엄마. 됐어.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 대신 지우는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지우가 영순을 올려다봤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미소가 없었다. 대신 차가운 증오만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도 참 대단하시네요.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내가 나한테 한 것보다는 약한 거야, 지우야. 영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나는 너를 진짜 딸처럼 사랑했어. 내 노후를 함께할 가족이라고 믿었고. 하지만 너는 나를 돈줄로밖에 안 봤지. 그러니까 이제 끝이야. 지우가 입술을 깨물며 일어섰다. 그녀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돌아보지 않았다. 석 달 후 영수는 강변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오랜 친구 진이가 함께였다. 그래도 많이 힘들었겠다, 영순아. 응.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이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 나만 생각하면 되거든. 준서랑은? 가끔 전화해. 어색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영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쓸쓸하지만 평온한 미소였다. 나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예순이면 아직 젊잖아. 하고 싶었던 것도 많고. 그녀는 가방에서 여권을 꺼냈다. 다음 달 출발하는 유럽 여행 티켓이 예약되어 있었다. 혼자서? 응. 혼자가 좋더라. 눈치 볼 일도 없고. 영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쓰지만 향긋했다. 삶도 그런 것 같았다. 쓰디쓴 진실을 마주했지만 그 끝에는 자유라는 달콤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도 가끔은 서러워.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내 가족한테 당한 거잖아. 당연히 서럽지. 하지만 넌 이겨냈어. 진이가 영순의 손을 잡았다. 그게 중요한 거야. 무너지지 않고 일어선 거.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갔다. 그 배에는 사람들이 가득 타고 있었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도 이제 그렇게 살 것이다. 누군가의 어머니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냥 박영순으로.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사진첩을 펼쳤다. 준서의 어린 시절 사진들.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 그때는 정말 순수했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 잘 자라 아들. 영수는 조용히 사진첩을 덮었다. 이제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앞만 보고 걸어갈 것이다.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다.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숨길 것도 없었다. 진실을 마주했고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살아남았다. 새벽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다. 새로운 날이 밝았다. 박영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 모든 걸 잊고 새로운 삶을 위해 큰 맘먹고 해외 여행길에 올랐다. 유럽 여행 3주째, 박영수는 파리 몽마르트 언덕에 서 있었다. 5월의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61살에 처음 맞는 자유였다. 실례합니다. 혹시 한국 분이신가요? 뒤에서 들려온 유창한 한국어에 영순이 돌아봤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회색 머리에 짙은 눈썹, 단정한 인상이었다. 네, 그런데요? 아, 반갑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장혁수라고 합니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 악수를 받았다. 박영순입니다. 혼자 여행 중이신가 봐요. 저도 그런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파리까지 와서 한국말 하니까 반가워서요. 영수는 거절하려다 말았다. 혼자 여행하는 것도 좋았지만 가끔은 대화가 그리웠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죠. 카페 테라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혁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저는 20년 전에 프랑스로 이민 왔어요. 미술품 복원 일을 하죠. 한국엔 1년에 한두 번 정도 들어가고요. 그럼 여기 사시는 거네요. 네. 아내를 5년 전에 여의고 나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 딸은 다 미국에 있고. 혁수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다. 영수는 자신도 모르게 공감이 갔다. 저는
석 달 전에 이혼했어요. 말하고 나니 후회가 됐다. 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지만 혁수는 놀라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쉽지 않으셨겠어요. 그냥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왔어요. 혼자서. 멋지네요. 60 넘어서 새 출발이라니. 용기 있으신 분이에요. 그날 이후 영순과 혁수는 자주 만났다. 혁수는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파리의 숨은 명소들을 안내해줬다. 센 강변의 작은 고서점, 현지인들만 가는 베이커리,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다리. 여기 크루아상이 파리에서 제일 맛있어요. 혁수가 건넨 크루아상을 한 입 베어 물자 버터 향이 입안 가득 퍼졌다. 정말 맛있네요. 그죠? 20년 동안 먹어봤는데 여기가 최고예요. 영수는 문득 편안함을 느꼈다. 이 남자 옆에 있으면 애써 뭔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됐다. 좋은 어머니인 척, 현명한 아내인 척 하지 않아도 됐다. 그냥 자신으로 있어도 괜찮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영순의 일정상 다음 날이면 이탈리아로 떠나야 했다. 내일 떠나신다니 아쉽네요. 센 강변을 걷던 혁수가 말했다. 석양이 물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일렁였다. 저도요. 덕분에 파리가 더 특별해졌어요. 영순 씨, 혁수가 멈춰섰다. 영순도 따라 멈췄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 나이에 이런 말 하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혁수가 망설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을 다시 보고 싶어요. 여행 끝나고 한국 돌아가시면 영순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20대 때도 느껴본 적 없는 설렘이었다. 저도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영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으로 에펠탑이 반짝이고 있었다. 손에 쥔 전화기 화면에는 혁수가 오늘 찍어준 자신의 사진이 떠 있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오랜만에 보는 자신의 진짜 미소였다. 다음 날 아침 기차역에서 혁수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여행 잘 하시고요. 이건 작은 선물이에요. 기차 안에서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수채화가 들어 있었다. 몽마르트 언덕에서 바라본 파리 풍경. 그리고 뒷면에 적힌 글귀.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마이너스 혁수. 영수는 그림을 가슴에 꼭 안았다. 창밖으로 파리가 멀어져 갔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이유가 생겼다. 2달간의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영순.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이 외롭지 않았다. 짐을 풀던 영순의 핸드폰이 울렸다. 혁수였다. 잘 도착하셨어요? 네, 방금 집에 들어왔어요. 피곤하시죠? 푹 쉬세요. 내일 통화해도 될까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밤 영상 통화를 했다. 파리와 서울 7시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하루를 나눴다. 오늘 18세기 성화 복원 작업을 시작했어요. 보세요, 이 부분. 혁수가 화면에 그림을 비췄다. 영수는 잘 몰랐지만 그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영순 씨는 오늘 뭐 하셨어요? 친구 진이랑 점심 먹고 동네 도서관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프랑스어 수업도 한대요. 프랑스어요? 네. 배우고 싶어서요. 혁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좋은데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영상통화는 프랑스어 수업으로 이어졌다. 서툰 발음에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순 씨, 다음 달에 한국 들어가려고 하는데 만날 수 있을까요? 영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그 기대는 곧 불안으로 바뀌었다. 만약 직접 만났을 때 실망하면, 영상으로만 봤을 때와 다르면, 자신의 늙은 모습을 보고
혁수가 마음을 바꾸면 영수는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처진 턱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화장을 해봤지만 한계가 있었다. 무슨 걱정이야? 친구 진이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진이야, 나 너무 늙은 거 아니야? 혁수 씨 만나기 민망할 것 같아. 뭔 소리야? 혁수 씨도 60대잖아. 그 사람도 똑같이 늙었어. 그래도 영순아. 진이가 영순의 손을 잡았다. 그 사람은 내 주름을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야. 너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넌 지금이 제일 예뻐. 진짜로. 영수는 진이의 말에 위로받았다. 그래도 미용실에는 갔다. 머리를 자르고 염색도 했다. 자신을 위해서. 드디어 약속 날. 영수는 인사동 입구에서 혁수를 기다렸다. 손이 축축하게 젖었다. 영순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섰다. 혁수가 서 있었다. 영상으로 보던 것보다 조금 더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만은 똑같았다. 따뜻하고 다정했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처음엔 어색했다. 뭘 먹을지, 어디로 갈지 정하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전통찻집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자 어색함은 곧 사라졌다. 서울 정말 많이 변했네요. 20년 전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럼요. 저도 가끔 놀라요. 우리 동네도 몰라볼 정도로 바뀌었어요. 근데 사람 사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어디든. 혁수가 영순을 바라봤다. 특히 외로움은요. 영순도 혁수를 마주봤다. 그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다. 혁수 씨도 외로우세요? 그럼요. 파리에 친구들도 있고 일도 있지만 집에 돌아가면 혼자거든요. 저녁 먹을 때가 제일 외로워요. 저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영순 씨, 내일도 시간 되세요? 네. 창덕궁 같이 가요. 단풍이 예쁘다던데. 다음 날 창덕궁 후원을 걸으며 혁수가 물었다. 이혼하신 거 많이 힘드셨죠? 영수는 처음엔 대답하기 싫었다. 하지만 혁수의 눈을 보니 말하고 싶어졌다. 네. 힘들었어요. 3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날 가장 먼저 배신했으니까요. 영수는 남편과 아들, 며느리가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천천히 이야기했다. 혁수는 중간에 끊지 않고 들어줬다. 잘하셨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혁수가 말했다. 그런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일어선 거. 정말 대단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야 했어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혁수가 영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순간 영순은 울컥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게, 위로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혁수는 2주일 동안 한국에 머물렀다. 그 2주일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만났다. 북촌 한옥마을, 남산타워, 한강공원. 젊은이들이 데이트하는 곳들을 60대 중년이 다녔다. 창피하지 않아요? 이 나이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영순이 수줍게 물었다. 왜요? 사랑엔 나이가 어딨어요. 혁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영순의 손을 잡았다. 영순은 손을 빼지 않았다. 마지막 날 저녁 공항으로 가는 길에 혁수가 말했다. 영순 씨, 파리로 오실 생각 없어요? 파리요? 네. 거기서 같이 살아요. 결혼은 아직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면서 일단 같이 살아보고. 영수는 당황했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혁수 씨, 저는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혁수가 미소 지었다. 저는 진심이에요.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혁수가 떠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영수는 매일 밤 그의 제안을 생각했다. 파리로 가서 함께 산다는 것.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나라에서 새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 진이야, 나 미쳤나 봐. 이 나이에 파리로 이민을 고민하다니. 카페에서 진이가 웃으며 말했다. 미친 게 아니라 용감한 거지. 근데 진짜 가고 싶어. 모르겠어.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또 설레기도 하고. 그럼 가봐. 일단 한두 달만이라도. 거기서 살아보고 결정해도 되잖아. 영수는 그날 밤 혁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혁수 씨, 저 한 달만 가볼게요. 거기서 어떤지 경험해보고 결정하고 싶어요. 정말요? 영순 씨 고마워요. 제가 모든 거 준비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 후 영수는 다시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가능성을 찾아가는 여행이었다. 공항에서 혁수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환영해요, 영순 씨. 혁수가 준비한 아파트는 말의 지구에 있었다. 작지만 아늑했고 창문으로는 샌 강이 보였다. 일단 여기서 지내세요. 제 집은 2층 위에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혁수의 배려가 고마웠다. 같이 살자고 해놓고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느껴졌다. 처음 일주일은 신기했다. 동네 빵집에서 아침 바게트를 사고 장터에서 신선한 야채를 고르고 작은 비스트로에서 점심을 먹는 일상. 혁수는 매일 저녁 영순의 집으로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늘 제가 한식 해볼게요. 영순이 된장찌개를 끓였다. 파리에서 구한 재료로는 한국 맛이 안 났지만 혁수는 맛있다며 두 그릇을 비웠다. 20년 만에 먹어보는 집밥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혁수가 영순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누군가랑 밥 먹는 게 너무 오랜만이에요. 영순도 그랬다. 혼자 먹는 밥은 끼니일 뿐이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먹는 밥은 시간이었다. 나누는 시간. 2주째 영수는 동네 주민들과 친해지기 시작했다. 빵집 주인 마담 뒤퐁, 장터 야채가게 주인 피에르, 같은 층에 사는 노부부 장씨. 혁수가 미리 부탁해둔 덕분이었다. 봉주루 영순. 이제는 마담 뒤퐁이 영순을 보면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서툰 프랑스어로 대답하면 마담은 천천히 다시 말해줬다. 한 달이 거의 다 됐을 때 영수는 혁수의 작업실에 초대받았다. 오래된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공간. 벽마다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이게 제 일이에요. 혁수가 복원 중인 그림을 보여줬다. 색이 바래고 손상된 옛 그림이 조금씩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신기해요. 이렇게 되살릴 수 있다니.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혁수가 영순을 돌아봤다. 망가진 것처럼 보여도 조심스럽게 손보면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그림처럼요. 영수는 혁수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도 그렇게 되살아나고 있는 걸까? 망가진 결혼, 무너진 가족관계. 그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샌 강변을 걸었다. 영순 씨, 한 달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생각보다 훨씬. 그럼 더 있으실 생각 있으세요? 영수는 강물을 바라봤다. 물은 끊임없이 흘렀다. 멈추지 않고 앞으로. 혁수 씨, 솔직히 무서워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저도 무서워요. 혁수가 고백했다. 아내를 잃고 5년을 혼자 살았어요.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게 더 안전하니까.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다시 두근거리는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혁수가 영순을 마주봤다. 그래서 더 무서워요.
또 잃을까봐.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행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영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요.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다시는 누군가를 믿지 않으리라 생각했어요. 근데 당신은 제가 뭐요? 당신은 제가 다시 믿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혁수가 조심스럽게 영순을 안았다. 영순도 그의 품에 안겼다. 센 강물처럼 그들의 시간도 흘러가고 있었다. 앞으로 다음 날 영순은 한국에 있는 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이야, 나 여기 더 있기로 했어. 진짜? 얼마나? 모르겠어. 일단 6개월 그리고 봐야지. 와, 영순아. 너 정말 멋있다. 전화를 끊고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파리의 지붕들이 햇살에 반짝였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사랑, 새로운 인생. 무섭지만 설렜다. 그날 저녁 혁수와 함께 작은 비스트로에서 저녁을 먹었다. 와인을 마시며 혁수가 물었다. 영순 씨 행복하세요? 영수는 잠시 생각했다. 행복.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네. 행복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건배.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파리에서의 3개월째, 영수는 이제 거의 현지인처럼 살고 있었다. 프랑스어도 제법 늘었고,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다. 혁수와는 여전히 각자의 집에서 살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영순의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 준서의 목소리였다. 영순의 손이 굳었다. 준서야? 엄마 나야.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근데 엄마 지금 파리에 있어. 영순은 당황했다.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그러던데. 페이스북에 사진 올라온 거 봤어. 엄마 친구분이 태그하신 거. 진이었다. 영순이 보낸 사진을 진이가 자랑스럽게 올린 모양이었다. 그래, 파리에 있어. 그게 왜? 엄마 나 파리 갈게. 다음 주에. 뭐? 엄마 보고 싶어. 그리고 할 말도 있고. 영수는 거절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었다. 6개월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알았어. 오너라. 전화를 끊고 영수는 한숨을 쉬었다. 혁수에게 말해야 했다. 아들이 온대요. 다음 주에. 그래요? 아드님 만나고 싶으셨잖아요. 혁수는 담담히 대답했다. 근데 혁수 씨 만날 생각을 하면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일주일 후 공항에서 준서를 만났다. 32살 아들은 여전히 잘생겼지만 어딘가 초췌해 보였다. 엄마. 왔구나. 두 사람은 어색하게 포옹했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준서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파리 처음이야. 멋있네. 그래. 침묵이 흘렀다. 할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준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 여기서 사세요. 응. 당분간. 혼자요. 아니. 친구가 있어. 그때 문이 열리고 혁수가 들어왔다. 영순 씨 저녁 재료 사왔는데. 아, 아드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장혁수라고 합니다. 혁수가 손을 내밀었다.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 악수를 받았다. 강준서입니다. 저녁 식사는 어색했다. 혁수가 준비한 프랑스 가정식을 먹으며 준서는 계속 엄마와 혁수를 번갈아 쳐다봤다. 엄마 얼마나 아세요? 이분이랑. 넉 달 됐어. 그래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아니야. 혁수 씨는 위층에 살아. 나는 여기 혼자 있고. 준서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식사 후 혁수가 자리를 떴다. 배려하는 마음이었다.
모자가 단둘이 남았다. 엄마, 준서가 무릎을 꿇었다. 그 모습에 영수는 놀랐다. 뭐하니? 엄마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우랑 헤어졌어요. 이혼했어요.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나 정말 미친 놈이었어요. 일어나. 영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무릎 꿇는다고 용서받는 줄 알아?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이 뭔데?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영수는 아들을 내려다봤다. 진심일까? 아니면 또 연기일까? 믿고 싶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다. 일어나. 그리고 호텔 가. 엄마, 여기선 못 재워. 가.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짐을 챙겼다. 문을 나서기 전 돌아봤다. 엄마 내일 다시 와도 돼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준서가 문을 닫고 나가자 영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위층에서 혁수가 내려왔다. 괜찮으세요? 모르겠어요. 저 애가 진심인지. 혁수가 영순 옆에 앉았다. 시간을 두고 봐야죠.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하지만 변할 수도 있어요. 혁수 씨는 믿어요? 준서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판단하실 거예요. 전 당신 결정을 믿어요. 영수는 혁수에게 기댔다. 그의 어깨가 따뜻했다. 다음 날 준서가 다시 찾아왔다. 손에는 꽃다발과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엄마 이거 읽어주세요. 영수는 편지를 펼쳤다. 준서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엄마 나는 최악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를 돈으로만 받고 이용했고 배신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지우와 이혼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엄마가 용서해 주시든 안 해주시든 저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분노도 용서도 아닌 그냥 슬픔이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준서도 울고 있었다. 나 때문에 엄마가 파리까지 도망쳐야 했잖아요. 미안해요. 도망 아니야. 영순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나는 새로 시작한 거야.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래도 엄마 행복해요. 여기서. 영수는 잠시 생각했다. 응, 행복해. 준서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이에요. 일주일 동안 준서는 매일 영순을 찾아왔다. 함께 파리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회사 얘기, 이혼 과정, 앞으로의 계획. 천천히 조금씩 모자 관계가 회복되어 갔다. 마지막 날 준서가 혁수에게 말했다. 장 선생님, 저희 엄마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소중히 모실게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는 괜찮아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준서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영순과 혁수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영순 씨 아드님 괜찮은 사람이던데요. 변한 것 같아요. 진짜로. 다행이네요. 혁수가 영순의 손을 잡았다. 이제 마음 편히 여기 계실 수 있겠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이제는 마음이 편했다. 6개월이 지났다. 영수는 이제 완전히 파리 생활에 적응했다. 프랑스어로 장을 보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혁수의 작업실에서 그를 돕기도 했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혁수가 영순을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다. 에펠탑이 보이는 작은 레스토랑이었다. 오늘이 뭔 날인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1년이에요. 영수는 깜짝 놀랐다. 벌써 1년이었다. 시간 참 빠르네요. 그죠? 그래서 혁수가 작은 상자를 꺼냈다.
반지 상자였다. 영순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영순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혁수 씨, 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당신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공식적으로. 영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예순이 넘어서 받는 청혼.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네, 할게요. 혁수가 반지를 영순의 손가락에 끼워줬다. 에펠탑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마치 그들을 축하하는 것처럼. 다음 날 영순은 한국에 있는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서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엄마? 나 재혼하기로 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장 선생님이랑요. 응. 엄마 축하해요. 진심으로. 준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결혼식 때 꼭 갈게요. 영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아들이 자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 석 달 후 봄이 왔다. 영순과 혁수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파리시청 앞 작은 정원에서. 한국에서 준서와 진이가 왔고 파리의 친구들이 모였다. 두 분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시청 직원이 축하 인사를 하고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눴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엄마 정말 예쁘세요. 준서가 눈시울을 붉혔다. 너도 좋은 사람 만나. 이번엔 진짜로. 네, 엄마. 천천히요. 결혼식 후 영순과 혁수는 드디어 함께 살기 시작했다. 혁수의 집으로 영순이 이사했다. 두 사람의 물건들이 섞이고 두 사람의 일상이 하나가 됐다. 아침에 일어나면 혁수가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에는 영순이 저녁을 준비했다. 주말에는 함께 미술관을 가거나 센 강변을 걸었다. 행복해요? 어느 저녁 혁수가 물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영수는 진심이었다. 예순이 넘어서 찾은 사랑. 그것은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달랐다. 더 깊고 더 평온하고 더 진실했다.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창밖으로 파리의 밤이 반짝였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인생도 반짝이며 계속되었다.